생활법률 13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행정상 손해배상 중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는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여기서 영조물이란 공적인 목적에 제공된 물건을 가리켜요. 우리가 흔히 공물이라고 하죠. 공물. 사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사물이라고 하고요. 이때 사자는 개인 사자예요. 그런데 이 공적인 목적에 제공된 물건을 우리가 이제 공물이라고 하죠. 공물. 그래서 도로, 기타, 도로, 하천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영조물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설치 관리상의 하자란 그와 같은 공물 자체가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안전성을 흠결한 걸 말해요. 어떤 객관적인 안전성. 주관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요. 그와 같은 물건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당연히 갖추어야 할 객관적 안전성을 결했다. 그러면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 관리하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의도,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도로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여기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무슨 손해가 발생한다. 야,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는 면책이 돼요. 면책이.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를 보면요. 예전에 서울에서 비가 많이 왔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그게 저 중량천이 범람을 했다던가. 하여튼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이 범람을 해서 그 일대가 침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천 관리를 잘못했다. 하천 관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배상해라 이런 소송이 제기가 됐었는데 당시 그 하천 제방의 높이가 우리가 이제 하천 제방의 높이가 계획 홍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비가 제일 많이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정 수위까지 이렇게 제방을 계획 홍수위라고 하는데 계획 홍수위에 맞춰서 제방을 축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비가 얼마만큼 왔냐면 아주 이례적으로 정말 수백 년 만에 하여튼 우리가 측정한 이래로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어. 거의 천재지변이죠. 이거는 천재지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상 기록을 남긴 이래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어. 이렇게 비가 많이. 아마 이게 글쎄 내가 군대 있을 때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때 막 뉴스도 나고 막 크게 막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그 군대 있었을 때 막 집에 전화도 해보라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유사일에 정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어. 그래서 범람을 한 거야. 그러면 이 하천 관리상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건 천재지변이거든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 제방의 높이를 지금 충분히 확보를 했었어요. 종전에 하천이 범람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이게 유사 이래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온 거예요. 그럼 이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배상 책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 관리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눈이 내렸는데 제설 작업을 제대로 제때 제설 작업을 하지 못해서 차량이 막 뒤엉키고 사고가 나서 하여튼 뭐 재산상 손해도 있고 사람이
다쳤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배상 책임이죠. 응? 그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경우에도 물이 잘 배수되도록 이렇게 도로를 관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눈이 왔을 때에도 눈이 오면 즉각 제설 작업을 해서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못했다. 그러면 이건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또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산간 지방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4월 달쯤 되면 눈이 안 내리는데 그때는 4월 말경인데 뜬금없이 저기 산간지대에 아무래도 이제 산간지대라니까 온도차가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산간지대의 새벽에 갑자기 눈이 내렸어요. 4월 달에 산간지대의 새벽에 갑자기 눈이 내렸고 당시 그 도로를 지나던 차가 미끄러져서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이 다쳤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런 경우에 그 도로 관리상의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거예요.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 주체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폭설이 내린 게 만약에 일반 도로였다면 우리 사람들이라든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우리 이런 시가지 도로였다면 즉시 나가서 제설 작업을 해야죠.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산간 벽지에 있는 도로예요. 그리고 새벽에 눈이 왔어. 산간 벽지에 있는 도로에 새벽에 눈이 왔는데 거기에 제설 차량이 즉시 출동할 수가 없어요. 저 설악산 거기 있는 도로에 눈 내렸다고 즉시 출동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건 못한다고. 우리 여기 뭐 대전 시내에 눈이 왔다면 빨리빨리 가서 치워야지. 근데 산간지대에 있는 도로에 갑자기 눈이 내렸어요. 그것도 4월 달에. 자, 이런 경우에는 즉시 제설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죠. 따라서 이때는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물론 만약에 눈이 많이 쌓였는데 며칠 동안 방치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책임이 있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때는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된 경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국가배상법 보면 배상 책임의 주체가 딱 두 종류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뿐이에요.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 이런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관리를 잘못해서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가지고 뭐 그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파손됐다든지 사람이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잖아요. 이때 이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디로 가요? 민법으로 가는 거죠. 민법으로. 그러니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국가배상법은 배상 책임의 주체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이 돼요. 그런데 이 사안은 고속도로에 관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그 관리 주체가 한국도로공사예요. 국도는 국가죠.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죠. 그런데 이제 국도라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관리 주체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고속도로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국도나 지방도에서 벌어졌다면 이때는 이제 국가배상 책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사안은 이제 고속도로에 있었던 사안인데, 그러니까 뭐 도로만 바꾸면 국가배상 책임 문제되는 거니까 뭐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뭐였었냐면 고속도로에요. 그 낙하물이 있었어요. 쇳덩어리, 쇳조각이 떨어져 있었어. 누가 떨어뜨렸는지 몰라요. 그건 확인이 안 됐어요. 쇳조각이 있었는데 이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차가 그 쇳조각을 차량 밖으로 튕겼어요.
고속도로는 워낙 고속으로 다니잖아. 그러니까 차가 가면서 그 쇳바퀴를 튕겼어. 튕기면서 이 쇳바퀴가 붕 날라서 반대편 차선에 오던 차량 운전자를 가격했어요. 그래서 차량 운전자가 두개골 파열로 즉사했어요. 야, 정말 진짜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세상에 그런 타이밍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게 1초나 2초가 빠르거나 늦었으면 뭐 그냥 차량이 좀 파손되는 정도지 사람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떤 때 좀 허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지나가면서 쇠조각을 바퀴로 쳤는데 이게 붕 날아가면서 반대편에 해피면 그게 운전석 있는 데로 들어간 거예요. 일부러 아마 거기다가 낙하물 갖다 놓고 차량 바퀴를 튕겨서 그쪽 맞히라 그래도 못 맞힐 거야. 일부러 하면 못 맞힐 거야 아마.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그렇게 날아가서 운전자의 두개골을 가격해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했어요. 끔찍한 일이죠. 자, 이 경우에 이제 뭐 차량 운전자 당연히 배상 책임 있죠. 그 다음에 그 보험회사 배상 책임 있고, 근데 그 쇠조각을 떨어뜨린 애는 누군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누군가 떨어뜨렸는데 누가 떨어뜨렸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유족들이 뭐 가해 차량 운전자에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고, 그 한국도로공사를 공동 피고로 묶었어요.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상의 하자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 그런데 이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에서 이 한국도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래서 배상 책임을 부인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사고가 발생하기 1시간 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다 보면 한국도로공사 이렇게 차량에 보면 한국도로공사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SUV 차량 같은 게 이렇게 빙빙 돌아요, 고속도로를. 그 차량이 그냥 드라이브를 하는 차량이 아니고요, 도로 상태를 관리하는 거예요. 혹시 도로에 무슨 낙하물은 없나, 혹시 도로에 무슨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도로 관리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도로 관리 차량을 이렇게 순회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고가 발생하기 1시간 전에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관리 차량이 거기를 지나갔어요. 근데 그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관리 차량이 거기를 지나갈 땐 낙하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 하면 한국도로공사는 관리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넓은 고속도로를 10분 단위로 20분 단위로 순회할 수는 없어요. 불과 1시간 전에 지나갔단 말이야. 1시간 전에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떨어뜨리고 간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관리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봐서 한국도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어요. 요게 이제 국도라든지 지방도로 가면 같이 적용되는 거죠. 국도상에 어떤 낙하물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차량이 튕겨서 반대편 차선 운전자를 가격해서 피해를 입혔다. 자, 이 경우에 그럼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국가가 그 국도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홀함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배상 책임이 부인된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해서 제10장 다 살펴봤고요. 제가 지금 그 하이클래스 강의 자료실에 교통사고의 법률 문제라고 해서 강의 자료를 제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 하이클래스 강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둔 교통사고의 법률 문제를 출력을 해서 수업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차 강의, 남은 이번 주차 강의하고 다음 주차 강의는 이 업로드해둔 강의 자료요, 교통사고의 법률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주차 때 우리가 이제 6월 30일이죠. 15주차 6월 30일 화요일 F시간이네요. F시간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내가 하이클래스에 학기말 시험 공지를 띄웠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읽어보시고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학기말 시험 평가 방식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응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공 과목은 대면 평가 방식으로, 교양 과목은 비대면 평가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학교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 이제 교양 과목이고요. 그래서 비대면 평가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비대면 평가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건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볼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지 내용을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 보기 한 10분 전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서 들어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줌을 활용해서 시험 감독을 할 거고요. 학생들 중에는 이제 카메라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카메라가 없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저 휴대폰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휴대폰에 줌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줌을 사용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좀 휴대폰을 활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인이 시험 보는데 본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카메라를 조정을 해 주세요. 반드시 해 주셔요. 그리고 제가 줌으로 들어가서 출석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고 화면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시험을 실시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은 한 20분, 시험 시간은 한 20분 정도 주어질 거고요. 지금 하여튼 객관식 시험 위주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는 지금 방식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략 한 30문제 정도 내려고 하고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 등급을 A, B, C 세 등급으로 나눠서 제가 출제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하이 클래스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답변 순서 뒤섞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문제만 보게 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능을 다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그룹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문제를 제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 시험을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그런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제가 이제 문제은행 3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A, B, C 3개의 문제은행을 만들어 놓고 A의 20문제, B의 20문제, C의 20문제 이렇게 출제한 다음에 각 문제은행별로 10문제씩 출제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이 A그룹에서 10문제가 무작위로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B에서도 무작위로 뽑히고 C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뽑히는데 학생별로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학생별로 다 따로따로 뽑히기 때문에 문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화면 하나에 하나만 떠요. 화면 하나에 하나만 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방금 전에 푼 문제를 다시 보고 싶다. 못 봐요. 한 번 푼 문제는 잠겨요. 제가 잠김 기능까지 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학생들끼리 서로 모의해서 답안을 고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씩 푸는데 한 번 풀면 잠겨요. 그건 2번 다시 못 봐요. 그리고 한 문제 풀어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근데 막 무작위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 앉아도 여러분들 화면마다 다 다른 문제가 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부정행위 막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제일 문제가 부정행위거든요. 부정행위. 그래서 하여튼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뭐 0점 처리는 물론이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제가 학교에 제재까지, 학생 징계까지 요청하려고 해요. 그 정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여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거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그냥 뭐 레포트 제출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평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먼저 접속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줌으로 접속을 해서 먼저 카메라 상태 조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과 설문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해요. 어떤 학생이 그럼 컴퓨터가 2대가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학생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대요. 그냥 컴퓨터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답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줌 기능하고 시험 설문 기능은 그건 전혀 별개래요. 그래서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딱 이렇게 여러분 모습이 보이도록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시험과 설문으로 들어오셔서 시험 보시면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과 관련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저도 이제 시스템 관리자한테 저도 이제 물어서, 제가 모르는 거는 물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줄게요. 자, 교통사고의 법률 문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생활법률 마지막 장이에요. 교통사고의 법률 문제 한번 보죠. 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어떤 법률 책임으로서 크게 3가지가 문제돼요. 하나는 민사책임, 민사상. 이제 민사책임이라면 뭘까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죠. 그 다음에 형사책임, 그죠? 형사책임이 또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행정상 책임이 있을 수가 있죠. 행정상 책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운전면허 정지라든지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범칙금,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는다든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민사책임, 그 다음에 형사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요, 이렇게 교통사고의 법률 문제와 관련해서 민사책임, 그 다음에 형사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사책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민법상 책임 한번 봐요.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난번 우리가 방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민법 750조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 하면요, 거기 조그마한 글씨 보시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불법행위 성립 요건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고의과실. 둘째, 위법행위. 셋째,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했을 것. 그 다음에 넷째, 여기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인과관계.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첫째, 고의과실. 둘째, 위법행위. 셋째, 손해발생. 네 번째, 인과관계. 이렇게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민법 제750조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어떤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사망이나 또는 상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차량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자, 그런데 민법 제756조에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어요. 사용자 책임. 자, 사용자 책임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 한번 볼까요? 자, 민법 제756조에서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 하면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 이제 사용자, 피용자가 있는 거예요. 사용자, 피용자. 사용자가 사장님, 피용자가 거기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그러니까 가해 차량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그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장님,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해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용자 책임. 그러니까 두 가지 책임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두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에 있어요. 중첩적으로 인정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피해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민법상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에 의해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인 운전자와 사용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는 그 운전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우리 아까 국가배상 책임은 뭐였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랬지. 그 사용자 책임은 뭐야? 사용자는 그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있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국가배상책임법의 규정이 민법상 사용자 책임하고 같은 그 법리네요. 그죠? 같은 법리예요. 다만 손해배상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다를 뿐이죠. 자, 이때 사용자 책임의 요건 한번 보자. 사용관계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사용관계는 무슨 엄격한 의미의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든지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고요.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좋게요.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여기 사용관계에 해당이 돼요. 그 기초가 되는 고용계약 등이 무효이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휘와 감독하는 관계면 여기 사용관계에 해당돼요. 굉장히 넓은 의미죠. 그 다음에 사무집행과 관련돼야 된다. 사무집행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했어야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사무집행과 무관하게 피용자가 개인적으로 어떤 불법행위를 했다. 그럼 피용자가 그냥 책임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 사무도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외형상 사용자의 사무로 보이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피용자가 사무집행의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외형상 사무집행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여기 사무집행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직접적인 가해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해서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리고 양 책임은 중첩적으로 인정된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